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 게스트 소개하기에 앞서서 댓글 먼저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까망토끼2님, 30일의 밤 유혹되던 참이었는데 다시 한번 리플레이와 비슷하다는 말씀에 주저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 별로여서 읽다가 그만둔 책이었거든요. 소재는 재미있었는데 너무 세속적인 전개에 질려버렸어요. 유일하게 책걸상 소개에 실망한 책이었네요. 암튼 30일의 밤 읽을까요 말까요? 네, 까망토끼 투님께 제가 권해드리자면 읽으십시오. 그 엄밀히 말하면 다시 한번 리플레이는 책걸상 소개책이 아니죠. 네, YG가 YG 소개책. 네, YG 소개책인데 그 다시 한번 리플레이도 앞부분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세속적인 소재나 전개가 있는데 중반 이후에는 나름 또 그 뭔가 울림이 있는 인생책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플레이도 접속님 같은 경우는 막 엄청 인생책이라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차피 절판인가 돼서 못 구하는 책 아닙니까? 그래서 헌책을 그렇게 막 다 구매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리플레이랑 30일의 밤은 소재라던가 그리고 이제 뒷부분의 주제의식 같은 게 약간 겹치지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요. 뭐 아무튼 다시 한번 네. 리플레이는 YG 혼자서 미는 책인데요. 뭐 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30일의 밤은 읽으십시오. 솔직히 30일의 밤이 더 재밌는 거지. 저는 뭐 둘 다 뭐 비등비등. 네. 채땡땡땡땡님도 30일의 밤 관련해서요. 아우 궁금합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픽업 예정인데 혹시 아들이 데리러 오는 건가요? 완전 넘어갔습니다. 아닙니다. 네. 뭐 결말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시고요. 네, 블루포유님께서도 유혹 당할 수밖에 없군요. 결말이 너무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재미있게 읽은 터라 더욱 기대됩니다. 트윈픽스 챙겨봤던 기억도 나요. 사이코 같은 인간들로 가득한 시골 마을 이야기라 너무 섬뜩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평온해 보이는 시골 마을에 의구심이 드는 편입니다. 네, 시골 마을 폄하는 하지 마시고요. 동광동 호랑이님, 역시 믿고 보는 YG 픽 30일의 밤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중반 이후로 갈수록 무섭게 몰아치면서 책을 놓을 수가 없게 만들더라고요. 작가의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하자면 플라님께서도 그 YG님이 방송 중에 강추하신 웨이워드 파인즈 3부작 중에서 1권 파인즈와 2권 웨이워드를 읽었습니다. 파인즈는 취향 저격까지는 아니어서 망설이다가 웨이워드 읽었는데 갈수록 괜찮습니다. 이야기거리도 많고요. 3부도 대기 중입니다. JYP님 진짜 훌훌 넘어가니 꼭 읽으세요. 뭐 줄베른으로 SF를 포와 에거서 크리스트로 추리소설의 눈떴기에 피만 많이 나지 않으면 지금도 즐깁니다. 머리 복잡할 때 읽으면 딱임. 그리고 이제 다 읽으셨나 봐요. 3권을. 3부작 다 읽었습니다. 일단 읽기 시작하면 취향과 상관없이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결말이 너무너무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30일의 밤을 읽지 않았더라면 이 시리즈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텐데도 말입니다. 결말까지 가열차게 달렸는데 마지막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이 결말이 과연 최선인지. 암튼 페이지 터너는 거의 200% 맞습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가 오버랩 되는 것도 다 오래전부터 기획된 책걸상의 빅픽처였던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시네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도대체 왜 오버랩 되는지 저는 안 읽었으니까 알 수가 없네요. 이 웨이워드 파인즈 3부작에 진짜 미치신 분들 많아요. 네. 이게 한 권 같으면 어떻게 읽어보겠는데 이게 3권이라서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모신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 셔터를 올리며라는 신간을 내신 편의점 사장님 겸 에세이스트 봉달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책걸상에 등장한 건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뭐 편의점 사장님 아니라 자영업자 통틀어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가게 사장님이 책걸상 등장하신 적 없는 것 같아요. 없었죠. 네. 저번에 한번 그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 술집 사장님 한번 저희가 초청했는데 까였잖아요. 아 맞아요. 예.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25%인데 네. 게스트 중에 그러면 4명 중에 1명은 자영업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계적 중립을 지키자면. 예, 그렇죠. 아, 네. 그 하여튼 자영업자를 저희가 초청한 적은 있는데 그분은 안 나오신다 그랬고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봉달호 여기 필명이시죠? 네네. 네. 실명은 일부러 이렇게 아니요. 숨기는 겁니까? 뭐 그거 이야기하자면 또 긴데 네. 원래 본명은 곽대중인데 처음 책을 낼 때 제가 그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묶어서 출판사에 투고를 했거든요. 그때 네. 투고했던 이름이 카페에 썼던 닉네임이었어요. 그게 이제 복면다루라고 하는 닉네임이었는데 출판사에서 출근하기 전에 그냥 이걸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네. 이 봉달호라는 이름을 이제 신문 연재 칼럼 같은 데서 네. 처음 보고 네네. 실명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 그러니까 저도 잠시 실명이 실명인가? 아니라면 분명히 그 2차선 다리 아, 네, 예. 차태현 배우가 했던 네. 그 영화에서 따온 거 아니겠느냐 했는데 역시 맞군요. 네. 네. 그럼 노래도 좀 하십니까? 아니요, 전혀요. 그 노래방 한다고 하면 가면은- 시킬 것 같아서 지금 노래방 가면 2차선 다리 한번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아, 그 나름 명곡인데 그거. 근데 그 뭐 필명으로 정하신 봉다로 때문에 책이 더 친근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까 저 곽대중이라는 네. 실명을 얘기했지만 편의점 사장님이 편의점 관련 에세이를 냈는데 이름이 곽대중. 봉다로가 훨씬 낫긴 봉다로가 하죠. 훨씬 낫습니다. 네. 한 5년 그렇게 해명을 쓰다 보니까 네. 편의점에서 일할 때도 지금 봉다루라는 이름으로 아 하거든요. 그래요? 아. 오, 네. 언젠가 한번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업무를 보는데 제 본명으로 앞에서 그 계산대에서 부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한참 가만히 있었거든요. 아. 이제는 더 해명이 더 익숙해져가지고. 혹시 편의점 손님 중에 네. 봉다로라는 그 명찰 보고 네네. 혹시 그분이세요? 당신이세요?라고 물어보는 분이 네. 있었어요? 네,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아, 많이 물어봐요? 예, 예. 되게 유명한 분이구나. 아, 그게 책이 나올 때마다 저희 편의점 앞에 그 엑스밴드를 세워놓습니다. 제 책을. 아, 그러니까 손님들은 다 알아요. 점장님이 책낸 네, 예. 편의점이다라는 네, 네. 홍보를 하시는군요. 굉장히 손님들이 뿌듯해하십니다. 왜 뿌듯해야지? 이런 편의점에 다닌다면서. 근데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아 근데 약간의 그런 마케팅 효과도 노리시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편의점이 있는데 뭐 책낸 편의점 사장님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고 우리 편의점을 오도록. 그건 아니고 저희 편의점은 그 건물 지하에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그 건물 사람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음. 다른데 가라고 해도 갈 손님들도 아니고. 지하에 있군요. 네네네. 잠실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편의점 영업은 잘 되시나요? 예, 코로나19로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한 매출은 한 80% 90% 회복한 것 같아요. 근데 건물 지하에 있는데 코로나19로 뭐 힘들 게 있을까요? 재택근무. 아 재택근무 전문 때문에 회사. 유동 인구가 적어지니까. 그 건물에 일하는 네네. 분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네. 재택근무를 하니까. 특히 저희는 거기 회사가 IT 회사라서 재택근무율이 50%였거든요. 많을 때는 70%까지 재택근무를 했는데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하긴 뭐 10명이 들락날락 하다가 3명밖에 그렇죠. 없으면 당연히 네. 편의점 매출에 영향을 주겠네요. 지금까지 매일 갑니다 편의점, 오늘도 지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힘들 땐 참지 마요. 요런 이제 책을 쓰셨고 요게 이제 네 번째 책인가 봐요, 네네. 이번에. 첫 번째 책이 나온 게 18년이요. 2018년? 네네. 두 번째는요. 코로나 시기니까 2020년. 그러니까 처음 책은 뭐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써볼까라고 썼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책을 이렇게 빨리빨리 열심히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 부업을 열심히 하신 겁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인세로 돈을 번다는 건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그 생각은 크게 해보지는 않고. 네. 저 신문 칼럼 연재도 많이 하시고 네네. 최근에 강연도 많이 강연도 많이 다니시는 하시고. 걸로. 예. 아니 솔직히 요새는 좀 수입이 쏠쏠하지 않습니까? 많이 나아졌죠. 코로나19로 강연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 같고. 그럼 요즘 이제 매출도 오르고 강연료도 예. 오르고 원고료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지금 예. 네, 좀 피셨군요. 양쪽으로 좀 좋아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책걸상에 오신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여유 있어가지고
저런 방송 한번 도와주자. 네, 한번 내나가준다 이러고. 네. 그저 강연료도 없고 출연료도 없는 방송에 네, 이렇게 친히 왕림해 주셔서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쇼토를 올리면은 그 제가 먼저 읽었어요. 네네. 근데 저도 뭐 그 봉다로 작가님 에세이는 가끔씩 읽어본 적이 있지만은 그 책을 읽어볼 생각은 안 했거든요. 네네. 제가 막 그렇게 편의점에 관심이 있었던 건 네네. 아니어가지고 그러다가 우리 심지어 그 많이 팔린 불편한 편의점 불편한 그 편의점 시리즈도 하나도 안 봤죠. 예, 안 봤어요. 편의점 관련 책을 우리 평생 처음 본 거지 지금. 그러다가 저거 봤다. 편의점 인간 봤다. 저는 편의점의 과학이라는 또 그 책이 책도 있어요. 봤어? 편의점의 과학이라는 책은 본 적이 있는데 편의점 인간이라는 그 일본 소설 얇은 거 있는데 그거 무라토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아 역시 동종업계 관련이라고 보시는군요. 뭐 제목에 편의점 들어간 책은 다 봅니까? 일단 다 사봐요. 그 편의점의 과학도 보셨어요? 그게 편의점의 수학 아닌가요? 편의점의 과학입니다. 그래요? 예. 편의점과 관련된 수학책도 하나 있는데 그게 과학이었나? 아니요 수학책은 저는 아마 모르겠고 분명히 사놨는데 제가 그 내용 보고 안 봤을 것 같아요. 편의점의 이름에 속아서 사놨는데 그 편의점의 과학은 뭐 삼각김밥은 왜 삼각형이냐? 아마 그런 거예요. 뭐 삼각 그 뭐 편의점에 있는 음식들의 뭐 유통기한 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놓은 책이거든요. 자 죄송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앞에 내신 세 네. 권의 책을 네. 제가 한 권도 안 읽어봤거든요. 네네. 사실은 저 봉다로 작가의 글은 저 신문 일간지 칼럼 쓰신 네. 것만 네. 여러 번 보긴 했는데 앞에 세 권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요번 책은 분명히 좀 다르니까 우리가 네네.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번 책은 진짜 써봐야겠다 생각해서 쓴 책. 전에 세 권은 이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매일 감자 편의점은 인터넷 카페에 썼던 글들. 근데 그때는 독자 같은 걸 인식하지 않고 네. 그냥 편의점 점주 카페에 음. 말 그대로 뭐 직장 뭐 블라블라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에 올리듯이 그냥 올린 거예요. 아, 근데 점주들이- 편의점 점주들의 예, 카페가 예, 있군요. 네. 그러니까 애환을 그냥 좀 공유하는. 네네. 그 진상 손님 이런 거 욕하고 이런 예, 겁니까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독자들은 요거도 먹었는데 왜냐하면 점주들끼리는 박수칠 일이지만 일반 독자들 볼 때는 손님 비하하는 거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그게 이제 매일 감자 편의점이었고 네. 오늘도 오늘도 지킵니다 지킵니다. 편의점은 이제 약간 사연이 긴데 오늘도 매일 감자 편의점이 나오고 나서 여러 신문사에서 이제 문고 청탁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로 한번 나가볼까 라는 생각해서 오후에 일할 알바를 채용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업으로 오후에는 글을 집에서 써야겠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를 잘라야 되는데 차마 못 자르겠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처음에 시작할 때 보통 한 몇 개월 안에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 길어야 이건 1년이겠지. 네, 네. 6개월 안에 끝나겠지. 그래서 그 친구를 안 자르고 내가 더 열심히 원고 청탁을 하면 원고를 쓰면 되겠지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청탁을 있는 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쓸 때는 11개까지 한 달에 써봤는데 그 외부 원고를 하여간 그러면서 이제 글이 쌓이니까 이걸 또 한번 책으로 묶어야겠다 나왔던 게 오늘도 지킵니다 편의점이었고 그 삼각김밥 힘들 땐 참치 마요는 약간 컨셉이 다른 그건 책인가요? 띵 시리즈예요. 띵 시리즈. 띵 시리즈. 오. 근데 그거 이제 세미콜론에서 삼각김밥과 관련된 띵 시리즈를 내고 싶다라고 제안이 왔는데 거절했어요 처음에. 나는 삼각김밥을 좋아하지 않는다. 예. 착각하신 거다. 사람 잘못 찾았다. 예. 그래서 거절을 했다가 안 좋아하는 거는 그냥 취향입니까? 아니면은 그 날짜 지난 거 판매 항상 기한 지난 거 먹으니까 먹어서? 항상 먹으니까. 네. 예. 뭐 직업적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하루 종일 집에서 그 식당에서 돈가스 튀기는 사람한테 맞아요. 돈가스에 대한 에세이를 써봐라 하면은 좀 그렇죠. 네. 근데 뭐 편의점 점주에게 삼각김밥은 애환이 실린 어떤 그 상품인데 띵 시리즈는 좋아하는 거 내가 너무 좋아서 생각만 해도 막 띵 할 것 그렇죠. 같다는 걸 쓰는 네. 건데 음. 패키칠 것 같아서 안 썼는데 저도 귀가 얇은 사람이라서도 이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뭐 재밌게 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편집자한테 이걸 삼각김밥이 의인화해서 세상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나는 삼각김밥이로소이다라는 책으로 쓰고 싶다라고 했더니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재밌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으로 그래서 그 책은 인칭이 제가 아니고 삼각김밥이에요. 삼각김밥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삼각김밥이고 뭐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렇더라. 마치 예전에 이문열 씨가 무슨 몽블랑 만년필 같은 걸 의인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세태를 이렇게 풍자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삼각김밥 힘들 땐 참치 마요. 네.
요게 이제 띵 시리즈고. 그리고 나서 내신 책이 이제 오늘 같이 읽어볼 셔터를 올리면데 이거 아까 제가 그 하던 얘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은 그 제가 먼저 읽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그 봉다로 작가님 성함을 아니까 또 편의점 주인장께서 책을 내셨네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컨셉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어떤 컨셉이냐면 사실은 가게 망한 이야기인데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1974년부터 최근까지 그 봉 작가님 가족이나 혹은 봉 작가님이 거쳐왔던 가게들의 사연을 중심에 놓고 그 19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의 그 중요한 단면들을 또 이렇게 본인의 경험이랑 엮어가지고 쓴 에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한국 현대사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영업의 흥망성쇠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봉 작가님 개인사가 들어있는 에세이이기도 해서 약간 제 입장에서는 이건 일석삼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읽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해가지고 JYP한테도 읽어보고 JYP도 괜찮다 그러면 봉 작가님 한번 모셔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1974년부터 지금까지 그 9개의 가게에 네네. 대한 이야기인데 74년이라는 게 이제 본인 태어난 해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때는 부모님이 하시던 가게, 네네. 슈퍼마켓, 네네. 구멍가게 같은 그걸 거. 74년부터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본인은 네네. 그때부터 네네. 봤으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구멍가게, 농약사, 분식점, 갈비집, 오리탕집, 그다음에 소주 장학생이라고 하는 소주방. 술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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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숯불 갈비집, 그리고 하하호호라고 하는 컨셉을 알 수 없는 식당. 네. 해외에서 네. 심지어 해외에서 외국에서 네, 식당 네. 해본 경험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마지막으로 편의점까지. 이 9개의 가게들에 관한 10편의 글로 이루어진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렇죠. 자영업자의 시각으로 본 혹은 뭐 여러 자영업을 하는 그 가게들을 통해서 본 한국 현대사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고. 처음부터 그걸 의도하고 썼던 건 아닌데 쓰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세이를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알면서 쓰는 글이 있고 쓰다가 보니까 알아지는 글이 있는데 저는 에세이가 그런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뭘 알아서 쓴 게 아니고 내 이야기를 그냥 쭉 담담하게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뭔가 이걸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약간 더 덧붙이게 되면서 이게 살이 붙는 건데 이번에는 그냥 처음에는 그 출판사에서 기획을 하면 생각을 할 때는 뭐 제 회고록 이런 형태를 처음에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 회고록을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쓸 건 아니고 아예 그냥 그런 처음부터 좀 그 개인사에 초점을 맞춘 책을 출판사에서는 원했군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프롤로그에 썼듯이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에 편집점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나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보통 사람이 회고록을 쓰면 뭐 중고등학생 시절은 어떻고 대학 시절은 어떻고 이런 식의 편년체로 쓸 건데 그 하재영 작가가 쓴 친한 아이 집에게 보면 그건 이제 살았던 집을 위주로 쓰잖아요. 이걸 가계로 써도 참 재밌겠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내 편집점이 가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 시대를 담아야겠다, 뭐 경영이나 이런 이야기를 담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고 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일장을 쭉 썼는데 이게 이제 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덧붙더라고요. 그 사실 이제 봉다로 작가님은 신문에서만 봤으니까 저는 그냥 뭐 편의점 사장님이겠지. 네네.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그 편의점 사장님에게도 과거가 있다. 아니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편의점 사장이 어딨냐. 아니, 그 과거가 보통 과거가 아니에요. 그죠. 아주 파란만장한 파란만장한. 과거를 가진. 네. 그 40대 한 중반쯤이 되었을 때 이제 편의점 사장도 되셨고 뭐 이제 책을 내는 에세이스트도 되시고 하셨는데 그 전까지 이제 40몇 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가 이렇게 다양하고 파란만장할 거라고는 쉽게 상상하기 힘든데. 그 강연 가면 보통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제 인생에 대한 질문을.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막 그거 설명하다 보니까 그 생각은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쭉 설명하는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 나는 왜 이런 뭐라고 얘기야.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앞뒤가 그러니까 안 예를 맞는다는 들어서 거예요. 강연을 가서 편의점 하기 전에는 미용실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의학해요. 네. 남자가 미용실을 그래서 뭐 디자이너세요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미용실을 또 중국에서. 중국에서 하셨잖아요. 중국은 왜 갔어요? 하면 이제 중국을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북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북한 그 특이하잖아요. NGO인데 북한 NGO를 했다고 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 학생운동 했다고 했던 아무개 시절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학생운동 이야기를 하면 89년 90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92학번이라면서요. 하면 네. 고등학생 이야기를 하면 정규제 얘기가 돼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앞당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정리는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족보 정리하듯이 이런 생각은 해왔던 네, 거죠. 그러니까 봉다로 작가님이 그 따지고 보면 약간 운동권 영재세요. 네. 운동권 조기 영재, 예, 운동권 영재. 그 운동권 영재들이 보통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 89년, 90년에 운동을 좀 했어요라고 했는데 아니 92학번이라면서 아니 고등학생 때부터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운동권 영재가 흔히 이제 고운이라고 하는데 네. 고등학생 운동. 근데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제 고운이 가능했었던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정교조 네네. 해직교사 사태 가장 기폭제죠. 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어쨌든 중심에 서셨고, 아니 그뭐 중심은 아니었어요. 아 중심이죠. 왜냐하면은 그 동네에서는 중심에 섰더만요. 그 뭘. 활동 자금 모으려고 아, 예. 고등학생 때 네네. 처음으로 자기 장사라는 걸 해보신 아,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복조리 파는 네, 복조리 파는 이야기 거, 예. 재밌게 읽었는데 네. 고등학생이 이 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조리를 팔 때 이미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거야. 그 운동을 하시면서 비즈니스를 배우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표현으로 그 썼던 게 이제 뭐 사회주의 운동권에서 자본주의를 배웠다는 표현을 썼는데 뭐 그 당시에 제가 사회주의자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학생 운동하면 대충 뭐 현 체제에 반대하는 건데 네. 체제에 대한 모든 건 사실 운동권에서 배웠던 것 같고 돈을 버는 거라든지 권력의 문제라든지 조직을 만드는 거라든지 어디를 뭐 프락션 해가지고 다른 조직을 접수하는 거라든지 아니 그 운동권 영재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대학을 가면 또 이제 그 운동의 중심에 서셨을 텐데 하필이면 또 그때 계셨던 지역이 예, 광주 대한민국 학생 운동의 가장 또 중심지 역할을 하는 또 곳 중에 하나여가지고 거기 국립대를 가셔서 뭐다 공개된 이야기니까 예. 아니, 심지어 전남대의 총학생회 네네네. 회장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그 한총련 계열로 했던 건 아니고요. 네. 96년에 한총련 사건 이후로 뭐 반한총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NL 노선은 기본적으로는 견지는 하는데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 한총련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한총련 혁신 모임이라는 그때 표현을 썼었어요. 약간 그 개혁 노선이셨군요. 네. 그래서 운동권도 좀 달라져야 된다. 예, 뭐 예. 이런.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제 더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갔죠. 아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요새는 조선일보에 그 매체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아 근데 저 여기에 또 변곡점이 있는 게 그 운동권 영재셔가지고 학교에 가셔서 당연히 이제 학생운동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근데 이게 본인만 운동권 영재가 아니라 여기 그게 약간 집안 내력이던데 동생들도 다 이게 되게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런 내용까지는 안 썼는데 네. 제 동생이 왜 운동권이 됐냐면 아버지가 저를 맨날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다 이제 지쳐가지고 제 동생한테 네가 형 좀 잡아와 했는데 그 집회 현장 따라왔다 같이 데모하게 되는 이런 거였고 막내도 거의 같은 스타일이었고 그러니까 제 동생은 중학교 때 시작을 했고 그 삼남매가 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셨고 대학에 가서 어쨌든 학생운동 열심히 하시다가 하필이면은 군대를 끌려갔는데 또 군대에서 복무를 했던 건 전투경찰. 데모하는 학생들도 데모하는 학생들 막 맞는 와중에서 학생들이 던진 돌멩이에 맞는 동료들 보고 이러니까 이게 우리는 뭔가 대의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막 하는데 막상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과연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셨나 봐요. 그 군대 생활 하시면서. 뭐 그게 한 80% 이상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아마 그 생각은 바뀌었을 것 같기는 하는데 그 데모하던
대학생들을 군대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면 네. 그 일부러 혹시 전투경찰 이런 데 아니요, 배치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방에 처음에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있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도 받았는데 뺑뺑이 돌려가지고 아, 차출을 하는 거죠. 아, 예, 그건. 예. 어느 날 축구 차고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혹시 그 뺑뺑이가 아니라 딱 보고 골라서 이렇게 혹시 배치한 건 아니겠느냐. 그런 의심도 약간 들긴 했는데 네가 가서 한번 이쪽 편에 한번 서봐라. 기분이 어떤지 뭐 근데 또 느껴보라고. 그게 인생의 행운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되게 많이 억울했고 울었는데 그것도 또 전남지방경찰청에 배치를 받았거든요. 하필 고향에다가. 네. 그것도 또 경비계로 배치를 받았어요. 그 시위하는 와중에 이렇게 아는 사람 얼굴 보고 막 그런 적도 있습니까? 많았죠. 많았겠죠. 네. 예. 나중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에세이로 써볼까도 생각을 하는데 그 막 자대 배치를 받고 막 제일 처음 진압이 나갔던 게 저희 학교 정문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진압은 아닌데 그 사거리에 이렇게 헬멧 깔고 앉아 있잖아요. 네. 근데 과 후배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쫄병이어서 이거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를 수도 없는데 속으로는 제가 나를 아는 체 안 해주길 정말 바랬거든요. 맞아. 네. 근데 걔가 아는 체를 해버린 거예요. 오빠 하는데 이거 근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일을 하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고 옛날 어르신 말 같으면 약간 정처가 없는 인생이다 뭐 이런 느낌인데 책도 사실은 정처가 없다는 표현은 좀 너무 부정적이지만 뭐라 그럴까 이 책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라고 하면은 딱 찍어서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되게 재밌고 뭐 웃기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전형적이진 않아요. 이거 뭐라고 분류해야 됩니까? YG 이거는 그냥 무슨 특이한 에세이입니까 그냥? 이 에세이 집인데 기본적으로 근데 그래도 약간 경제 경영서 느낌도 나고 역사책 같기도 하고 왜냐면 하도 많이 망해가지고 그리고요 이거를 거의 조금만 손보면요 이거 연작 소설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다 지어낸 얘기라고 만약에 주장하면 그 중간에 그 약간 극적인 요소를 좀 강화해서 넣고, 넣으면은 네. 뭐 소설이라고 어디 내놓아도 그럼요. 여기 이제 저 여주가 없는데 네. 여주인공 좀 약간 넣고 조금 더 세게 한번 크게 망하고 이런 거 좀 넣고. 그러니까 신문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이게 소설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소설로 쓰려고 생각했던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풀어놓은 건데 꿈이 있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책에도 그 이야기를 썼는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소설책을 한 번도 안 쓴 소설가라고 표현하는데 소설 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 인생 이야기를 할 때 다들 사람들이 그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길래 그만 진짜 소설로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근데 원래 문청이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학부 전공은 뭡니까? 정치외교. 정치외교. 그 고등학생 때도 학생운동 했으니까. 예. 당연히. 정치외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뭐 사회학과나 이런 데 가려고 그랬겠고. 예. 그 여기 가게가 9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잘된 가게도 있고 잘 안 된 가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잘된 가게 편에서 이제 안 된 가게로 넘어갈 때마다 너무 막 속에서 막 약간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아 제발 그냥 하던 거 계속 하시지 뭐 이러면서. 아니 정작 본인은 자영업자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없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지금 한참 잘 되고 있는데 왜 그걸 굳이 접고 안 되는 길로 가시는지가 너무 답답한 거죠. 그 정리하시면서도 이게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혹은 나의 인생에도 여러 기점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셨죠. 네네. 그 책에도 잠깐 언급을 해놓으셨던데. 뭐 처음에는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쓸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당히 거의 이 책의 서브 주인공이시죠, 뭐. 근데 저는 의식을 한 게 아닌데 그 전 책들도 그랬거든요. 독자들 중에 상당수가 그 작가님보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가 전 책에도 있었어요. 네. 이번 책은 더 그렇고 뭐 그 금음에서 토론하는 거 보니까 제 이야기보다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미국에 계시니까 다행인데 제 경쟁 상대가 아니라서. 네. 네. 아버지가 이 책에 묘사된 대로라면 아마
강연장에 난입하셔가지고 내가 봉다라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 제각각일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아버지 같이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딸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심정도 많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랑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버지는 뭐라고 할까? 하여튼 정처 없이 이런 일을 벌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고 어디 돌아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책에도 썼지만 저는 어머니를 닮았다고 엄마스럽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나중에 인생의 결과를 놓고 봤더니 그냥 아버지더라고요. 최근에는 어디 강연한 사진을 봤는데 사진 나오고 나서 그게 저는 아버지 사진인 줄 알았어요. 제 사진인데. 근데 처음부터 의도하고 그런 걸 쓰려는 건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이게 아버지에게 바치는 또 하나의 작은 헌사가 되더라고요. 네. 셔터를 올리며 제목은 누가 지었습니까?出版사에서 지었는데 제목 짓느라고 한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출판사에 계속 줬던 제목은 이 부제목이에요. 나를 키운 가게. 나를 키운 작은 가게들에게. 작은은 빼고 나를 키운 가게라는 제목으로 출판사에 계속 원고를 줬었습니다. 줄여서 나키가라고 해가지고 줬는데 나를 키운 가게. 네, 제목이 좀 약하다. 나키가 되게 이제 엄청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줄임 표현까지 생각해놨어. 그 셔터를 올리며와 나를 키운 작은 가게들에게가 편집자 입장에서는 살짝 좀 약하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띠지에는 행운은 언제나 단막극으로 불행은 언제나 연속극으로 찾아온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극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인상을 좀 독자들한테 주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출판사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문구라고 해서. 아 그래요? 그 셔터를 올리며라는 표현은 비슷하게 어디 프롤로그인가 잠깐 프롤로그에 나오잖아요. 실제로 네. 편의점에 셔터가 없다. 없죠. 24시간 문이 열려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셔터를 올리며 네. 나쁘지 않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실 때 약간 뜨끔했던 게 이제 그런 대목이었는데 이 책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제목이 안 정해질 때 작가로서는 되게 많이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성격이 없기 때문에 딱 누구라도 읽어보면 이 책의 제목은 이거야라고 튀어나와야 될 제목이 저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편집자한테도 제 책이 그렇게 재미가 없나요?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어서 어느 네.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자영업을 중심에 놓으면서 개인 서사라는 입장도 좀 주면서 그런 어떤 무게중심을 잡다 보니까 셔터를 올리며라는 제목으로 갔고 근데 사실은 편의점에도 셔터가 없고 에세이를 읽을 때 독자들이 항상 염두에 두는 거는 자신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걸 염두에 두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하루하루의 삶이 무언가의 셔터를 올리면서 사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마다의 셔터를 갖고 있다. 나는 자꾸 내리면서 사나 봐요. 왜냐면은 그 셔터를 올리며를 제가 지인들한테 추천을 했는데 자꾸 제가 셔터를 내리며라고. 이거 완전히 이거 잠시 멍석가르신 분들 이게 원래 책 제목이 처음에는 셔터를 내리며였거든요. 아 정말요? 예. 근데 내린다는 의미가 어감이 안 좋다 해서 제가 올리며로 바꾸자고 했던 건데. 근데 셔터를 올리며가 더 입에 붙는 사람들은 근로를 열심히 하는 그런 계열의 성실한 사람들이고 셔터를 내리며가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이제 퇴근 이후의 삶을 더 중시하는 게으른 인간들이다. 후장가 봐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자꾸 셔터를 내리며가 입에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봉다로 작가가 새로 책을 냈는데 제목이 셔터를 내리며야 뭐 셔터를 이런 식으로. 올리며든 내리며든 이런 제목의 책을 쓰기에 제일 좋은 직업은 이제 뭐 약사 남편 이런 거 아닙니까? 원래 옛날식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제 책 나오고 그 독자들 중에 책 받아보기 전에 셔터맨에 대한 이야기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그러니까요. 계셨고.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요즘 셔터맨이라는 용어 잘 안 쓰네요. 안 쓰죠. 네. 요새는 셔터 자체가 많이 없어져 버렸죠. 네. 그러니까 어제 대학생들 강의를 갔는데 셔터라를 개념을 잘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아 심지어요? 아예 단어를 아예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예, 그럼 예. 제목 잘못 지은 건데. 그러니까 네. 그 카메라 셔터라고 생각을 했대요. 제목만 듣고. PD님은 셔터는 아시죠? 네. 이 대학생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으니까 여기는. 셔터를 그렇네 진짜. 그러니까 아예 그 셔터 셔터를 자체를- 누르며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셔터 자체를 아예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오늘 강의를 셔터를 올리면 작가가 온다고 소식을 듣고 자기는 사진 작가가 온다는 느낌, 뭐 이렇게 셔터를 내리는 이런 식의 셔터라고 그렇구나.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하긴 그 드르륵하는 그거 네네. 올리고 내리고 하는 셔터가 네네. 실제로 많이 줄기도 했네요. 근데 대학에서는 주로 어떤 과에서 어떤 목적으로 작가님을 부르세요? 주로 이제 뭐 사회교육원 같은데 아, 사회교육원. 그리고 뭐 경영학 쪽에서 이제 외부 강사 불러가지고 약간 생활과 밀접된 경영이나 경제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실 저는 그거 좀 궁금했어요. 사실 경영학과 학부 학생들 중에 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수가 자영업자 될 거거든요. 또 지금이야 다 그 다국적 컨설팅 기업을 목표로 하시겠죠. 뭐 아니면 무슨 뭐 CEO가 되고 네, 뭐 창업하고 이런 꿈도 네. 꾸시겠지만 스타트업 창업자 뭐 등등등. 자영업도 물론 창업입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생생한 얘기를 많이 배워야 돼 학생들도. 나는 이 책 보면서 제일 감명 깊었던 부분이 그 중국에서 식당 다 하면서 말아먹었죠. 망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거를 보면서 그 중국 식당 이름이 하하호호입니다. 네. 그쵸, 하하호호. 네, 네.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감명 깊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네. 네. 그 봉다로 작가님이 지금 짧은 시간 동안 다 못한 됐다 재밌는 얘기가 많고요. 책에도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네. 더 많은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죠. 그리고 책걸상에 그 올해 1년간 금음이랑 같이 제휴해서 책걸상에서 하는 책을 그 같이 읽는 게시판을 마련을 해가지고 진행 중이라서 이게 봉 작가님 셔터를 올리면도 당연히 방이 만들어질 텐데 이미 만들어져 이미 있더라고.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누가 제가 만들었어요? 그 방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금음 운영진이 만든 거지. 그게 금음에서 이렇게 약간 출판사랑 같이 제휴해가지고 책을 주고 같이 읽는 뭐 그런 이벤트를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난데없이 금음에는 셔터를 올리며를 함께 읽는 방이 동시에 두 개가 만들어져. 두 개가 만들어져. 그래서 제가 금음 운영진한테 김혜정 대표님께 아니 이미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방을 만들어도 괜찮겠냐라고 했더니 이게 컨셉이 다르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를 테니까 그냥 방 2개 만들어줘도 자기는 재밌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봉 작가님도 금음에 만들어지는 그 책걸상 셔터를 올리며 방에도 그 잠깐씩 놀러 오셔서 좀 놀러 오셔서 글도 남기시고요. 뭐 네. 이렇게 셀카 사진 같은 것도 올리. 그 사진은 뭐 사진은 못 올리는구나. 네. 거기는 참 안타깝네.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